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으며 등장인물과 일부 설정은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30년이 넘도록 이 시간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어서 이제는 알람이 필요 없을 정도다. 발끝이 차가운 마루를 밟으며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리고 미리 준비해둔 나물들을 꺼내며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둘째 민수의 새 며느리 수진이가 정식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날이니까. 아직 신혼이라 따로 살림을 차리지 않고 얼마간 함께 살기로 했다. 큰애 때와는 달리 이번엔 내가 며느리를 잘 받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찬장에서 고급 그릇들을 꺼내며 문득 손가락에 금반지가 눈에 띄었다. 30년 전 시어머니께서 주신 이 반지. 그때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넌 이 집 며느리다. 이 반지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지만 그 반지는 나를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 반지를 끼고 있는 동안 당한 온갖 서러움과 모욕들이 떠올랐다. 설거지를 하다 비누거품이 반지에 묻어서 닦아내며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고 다짐했다. 나는 착한 시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오늘 수진이 온다고 새벽부터 그렇게 부산해? 응. 첫 아침상은 정성껏 차려줘야지. 민수가 좋은 아이 만났으니까.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펼쳤다. 40년을 살아도 여전히 아침에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다. 나는 계속 음식을 준비하며 마음속으로 수진이를 어떻게 맞이할지 생각해봤다. 9시쯤 되어서야 신혼부부가 나타났다. 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이었지만 수진이는 뭔가 달랐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에서 묘한 차가움이 느껴졌다. 수진아, 어서 와. 아침 먹었어? 엄마가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같이 먹자. 아,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공손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랐다. 마치 나를 품평하는 듯한, 아니면 어떤 계산을 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30년 전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무작정 긴장되고 무서웠는데 이 아이는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다. 엄마, 수진이가 요리 정말 잘해요. 어제도 파스타 해줬는데 맛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만큼 못해요. 어머니께 많이 배워야겠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수진이가 내 음식을 바라보는 눈빛은 그다지 감탄스럽지 않았다.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먹으며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게 보였다. 짜다는 건지, 싱겁다는 건지, 아니면 입맛에 안 맞는다는 건지. 입맛에 안 맞으면 말해. 엄마가 다시 만들어줄게. 아, 아니에요. 맛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지만 수진이는 거의 먹지 않았다. 그저 젓가락으로 이리저리 음식을 건드릴 뿐이었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못 본 척하며 열심히 밥을 먹었다. 식사 후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기뻤다. 역시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다르구나 싶어서.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수진이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이상했다. 그릇을 너무 대충 씻는 것 같았고, 물도 펑펑 쓰고, 세제도 과하게 많이 사용했다. 30년 동안 알뜰하게 살림해온 내 눈에는 모든 게 낭비로 보였다. 그날 오후, 수진이와 둘만 남았을 때였다. 민수는 회사에 갔고, 남편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러 나갔다. 나는 이 기회에 며느리와 가까워져 보려고 했다. 수진아, 차 한잔 할까? 엄마가 좋은 차 있어. 네. 거실에서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데 수진이의 시선이 집 안 곳곳을 후든 게 보였다. 마치 집의 가격을 계산하는 듯한, 뭔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내 손에 있는 금반지에도 시선이 머물렀다. 어머니, 반지가 예쁘네요.
아, 이거 시어머니께서 주신 건데 벌써 30년 됐네. 아, 그럼 저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 순간 뭔가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며느리가 된 지 하루도 안 되어서 벌써 재산에 관심을 보이다니. 30년 전 내가 이 집에 왔을 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네, 물론이죠. 수진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마치 나를 시험하는 듯한, 아니면 나를 가늠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해봤다. 여보, 수진이 어떻게 생각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예의 바르고, 그런데 뭔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첫날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30년 전 내 시어머니께서 나를 처음 봤을 때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어쩐지 앞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았다. 수진이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지만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다. 처음엔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가 싶었는데 점점 확신이 들어갔다. 이 아이가 일부러 나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침마다 정성껏 차린 밥상 앞에서 수진이는 항상 뭔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무표정일 수도 있지만 30년 동안 시어머니 눈치를 봐온 내가 모를 리 없다. 저 눈빛은 분명히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 미역국이 좀 짠 것 같아요. 아, 그래. 미안해. 내가 다시 끓여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참을게요. 참을게요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걸까? 마치 내가 형편없는 요리를 만들어서 며느리가 억지로 참고 먹는다는 뉘앙스였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밥만 먹었다. 더 이상한 건 청소였다. 수진이는 분명히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면서도 내가 이미 깨끗하게 닦아둔 곳만 골라서 다시 닦았다. 특히 내 방 앞을 지날 때면 꼭 걸레질을 한 번 더 했다. 마치 내가 더럽게 살고 있다는 식으로. 수진아, 거기는 어제 내가 닦았는데. 아, 네. 그런데 좀 더 깨끗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30년 전 내 시어머니께서 똑같이 하셨던 일들이었다. 내가 뭘 해도 다시 하시고 내가 만든 음식엔 항상 뭔가 문제를 찾아내셨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손이 떨렸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손자 이야기였다. 민수와 수진이는 아직 아이가 없지만 수진이는 아이 얘기만 나오면 묘한 반응을 보였다. 수진아, 아이는 언제쯤 가질 생각이야?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그래도 너무 늦으면 안 좋잖아. 엄마가 경험이 많으니까. 어머니, 요즘은 다 달라졌어요. 어머니 시대랑은. 어머니 시대랑은 이라는 말. 마치 내가 구시대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렸다. 그리고 수진이는 종종 핸드폰을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그럴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우리 가족과 있을 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시장을 다녀오는 길에 수진이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관문을 열려다가 안에서 들려오는 전화 통화 소리에 잠깐 멈춰섰다. 언니, 정말 힘들어 시어머니가 하는 짓거리 좀 봐. 아침마다 음식 타령해, 청소 타령해 정말 옛날 사람이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겉으로는 그렇게 공손하게 굴더니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다. 발소리를 크게 내며 들어갔더니 수진이는 재빨리 전화를 끊고는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시장에서 뭐 사오셨어요? 응.
민수 좋아하는 갈비 사왔어. 와, 갈비요. 오빠가 좋아하겠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구는 수진이를 보며 나는 확신했다. 이 아이는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교묘하게. 저녁 식사 때 민수가 말했다. 엄마, 수진이가 집안일 많이 도와주죠? 고마워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오빠?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아니야. 수진이가 오히려 도움이 돼 고마워. 거짓말이었다. 수진이가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신경 쓸 일만 늘어났다. 하지만 아들 앞에서 며느리 험담을 할 순 없었다. 30년 전 내가 시어머니께 당했던 서러움을 아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았으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수진이가 나타났다. 둘만 있을 때의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어머니, 못 주무세요? 응, 좀 그렇네. 너도? 네, 저도 잠이 안 와서요. 그런데 수진이의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나를 관찰하는 듯한, 뭔가를 계산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집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시험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아니야, 수진아. 넌 잘하고 있어. 그런데 어머니는 왜 자꾸 저를 이상하게 보세요? 순간 당황했다. 내가 그렇게 티를 냈나?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아직 서로 어색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렇군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참 동안 부엌에 혼자 서 있었다. 금반지를 비비며 30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 내 시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까? 며느리를 의심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혼자 답답해 하셨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수진이는 절대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수진이가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예전에는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객처럼 느껴졌다. 가족들의 시선이, 태도가,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지난주였다. 큰며느리 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을 때였다. 은희는 수진이를 결혼식 이후 처음 보는 자리였는데 수진이는 마치 연기를 하듯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냈다. 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에요. 오빠한테 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 수진이구나. 정말 예쁘다. 아, 민수야, 복 받았네. 그날 수진이는 아이들 돌봄도 자처하고 차도 직접 끓여서 대접하고 심지어 아이들 간식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평소 집안일은 대충 하면서 이럴 때만 완벽하게 하는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 수진이 정말 잘 만나셨네요. 이렇게 살뜰한 며느리를 어디서 구하세요? 그러게. 참 다행이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다. 은희 앞에서 보여주는 수진이의 모습과 평소 모습이 너무 달랐으니까. 하지만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 있겠나? 오히려 내가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로 보일 뿐이었다. 상황이 더 악화된 건 며칠 후였다. 수진이가 감기에 걸렸다며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나는 당연히 간병을 했다.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방 청소도 해줬다. 그런데 민수가 퇴근해서 돌아오니까 수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오빠, 어머니가 저 때문에 하루 종일 고생하셨어요. 죄송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수진이 많이 아팠나 봐요? 아니야. 별로 안 힘들었어. 며느리 아프면 돌봐주는 게 당연하지.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세요. 저 같은 며느리를 둬서 고생이실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수진이의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다. 마치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나에게 말했다. 여보, 수진이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은데. 몸 안 힘들어? 당연히 잘해줘야지. 우리 며느리인데. 그래도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수진이한테도 집안일 좀 나눠서 시켜. 아니야, 괜찮아. 아직 신혼인데. 사실 속으론 다른 생각이었다. 수진이에게 뭘 시켜봤자 제대로 할 리도 없고 오히려 뒤에서 불평만 늘어놓을 게 뻔했다.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마음 편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다. 수진이는 교묘하게 나를 가족들로부터 소외시키기 시작했다. 가족 대화에서 나만 제외하거나 내가 하는 말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거나 심지어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가족들과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아버지, 오빠 회사 일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머니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응, 요즘 바쁘긴 하지 프로젝트가 크거든. 오빠가 스트레스 받을 텐데 제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런 대화를 들으며 나는 점점 이 집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마치 방해물 취급을 받는 것 같았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젯밤에 일어났다. 나는 우연히 수진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언니, 시어머니가 정말 답답해 뭔가 하나하나 다 간섭하려고 하고. 오빠도 너무 엄마 말만 듣고 빨리 독립해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내가 언제 간섭했다고? 오히려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있는데 그게 간섭이라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 시어머니가 워낙 집착이 심해서. 아, 맞다. 저번에 언니가 말한 그 방법 써봐야겠다. 무슨 방법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를 괴롭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다. 여보, 수진이가 좀 이상하지 않아? 뭔가 계산적인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수진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니야, 정말로. 어제 전화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여보, 그런 식으로 며느리 뒷담화하는 거 안 좋아. 수진이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어. 남편마저 내 편이 아니었다. 30년 전과 똑같았다. 그때도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힐 때 남편은 항상 어머니께 잘해드려라고만 했었다. 이제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 남편이 며느리 편에 서고 있었다. 여보, 나이 들면서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해. 며느리한테 잘해줘야 나중에 우리도 편하거든. 나중에 우리도 편하다고?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결국 남편도 수진이를 잘 보이기 위해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거였다. 그날 오후 혼자 방에 앉아서 30년 전에 시어머니께 받은 금반지를 바라봤다. 이 반지를 끼고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당했었나. 그때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걸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30년 전에 나는 20살의 어린 며느리였지만 지금의 나는 이 집을 30년 동안 지켜온 안주인이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금반지를 손가락에서 빼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자. 30년 전에 그 어린 며느리가 아니야. 이제 나도 싸울 줄 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수진이는 너무 교묘했고 가족들은 모두 그 아이 편이었다.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30년 동안 쌓아온 이 집에서의 내 자리를, 내 존재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답답한 마음을 어디다 털어놓을 곳도 없어서 결국 오랜 친구인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 중 하나다.
무엇보다 나와 비슷한 시집살이를 겪어본 사람이라 내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줄 것 같았다. 순자야,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으로 와. 남편 나갔으니까. 조용히 얘기하자. 순자네 집에 가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수진이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는지, 가족들이 다 그 아이 편에 서는 것 같다는 것까지. 처음엔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 확신이 들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너 기억하지? 15년 전에 우리 신우이가 비슷한 일을 당한 적이 있어. 진우이, 어떤 일? 신우이도 둘째 며느리 때문에 고생했거든. 그 며느리가 정말 교묘했어.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는데 뒤에서는 온갖 수작을 다 부렸다고. 순자의 이야기를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수진이와 거의 똑같은 패턴이었다. 그때 신우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니?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어. 증거를 모았거든. 증거를 모았다고? 응. 요즘은 핸드폰으로 녹음도 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잖아. 며느리가 이중적으로 구는 모습들을 다 기록해뒀어.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한테 보여줬더니 모든 게 드러났지.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번쩍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하지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며느리를 몰래 감시하고 녹음한다는 게 뭔가 비열한 것 같기도 하고. 야, 뭘 고민해. 저 애가 먼저 더러운 수를 쓰고 있는데 너도 자신을 지켜야지. 그런데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해? 오히려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리고 말야, 혹시 너네 큰며느리는 어떻게 생각해? 은희는 괜찮은 애잖아. 맞다. 은희 얘기를 깜빡했다. 은희는 정말 착한 며느리다. 6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거슬리게 굴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혹시 은희도 수진이의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을까? 그날 오후에 은희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은희야, 시간 되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아이들 보고 싶기도 하고. 네, 어머니 좋아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봤다. 은희야, 수진이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지? 응, 어머니.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은희도 느꼈다니.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특히 어머니한테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게? 어머니 앞에서는 공손한 척 하는데 어머니가 안 보실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저번에도 어머니가 화장실 가신 사이에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역시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다. 은희도 수진이의 이중성을 알아챘던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수진이가 자꾸 집안 구석구석을 기웃거리는 거 보셨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그런 것도 봤어? 네, 저번에 어머니 방 앞에서 한참 서 있는 것도 봤고 안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봤어요. 제가 나타나니까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점점 확신이 들었다. 수진이는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었다. 그런데 정확히 뭘 노리는 건지는 모르겠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도와달라니? 수진이가 정말로 이상한 일을 꾸미고 있다면 그걸 알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혼자서는 어려우실 테니까. 고마운 며느리다. 6년 동안 정말 잘 키웠구나 싶었다. 그런데 어떻게? 저도 가끔 놀러 와서 관찰해 볼게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날 저녁, 은희가 간 후에 순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야, 생각해봤는데 이런 것도 해봐.
수진이가 전화 통화할 때 녹음해봐. 분명히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런 게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 자기 집에서 며느리가 하는 말 듣는 게 뭐가 문제야? 더구나 그 애가 먼저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순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그런데 그날 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다. 나는 화장실을 가려다가 수진이의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응. 언니 계획대로 되고 있어. 시어머니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어. 조금만 더 자극하면 완전히 돌아버릴 것 같아. 아니야. 들킬 염려 없어. 다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질투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맞다. 저번에 말한 그 약 조금씩 타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질까? 무슨 약? 내 정신을 이상하게 만들겠다고? 알았어. 조심스럽게 해볼게. 그리고 재산 문제는 어때? 시아버지랑 좀 더 친해져야겠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수진이는 나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워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동시에 집안 재산에도 손을 뻗으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내가 갓 들어온 며느리한테 이런 모욕을 당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자야, 그 방법 좀 자세히 알려줘. 이제 정말로 해야겠어. 그래. 제대로 된 증거를 모아서 모든 걸 밝혀내자. 그리고 은희에게도 연락했다. 은희야, 부탁이 있는데 좀 더 자주 놀러와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수진이 행동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줘. 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제 나도 동맹이 생겼다. 순자와 은희, 혼자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다. 30년 전에는 이런 도움을 받을 사람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다르다. 수진이, 넌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어. 순자의 조언에 따라 며칠 동안 수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몰래 녹음도 해봤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다. 이 아이는 정말로 계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젯밤에 왔다. 수진이가 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언니, 시어머니가 완전히 걸렸어.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가족들도 다 눈치채고 있어. 내 계획 간단해. 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워서 치매나 우울증 진단을 받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치매, 우울증 진단. 내가 제정신인데 왜 그런 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아니야. 들킬 염려 없어. 시어머니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니까 다들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해. 시아버지도 벌써 아내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 소름이 돋았다. 남편이 최근에 나에게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물어본 게 떠올랐다. 설마 남편도 이미 수진이의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말야, 이 집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부동산만 해도 몇 억은 될 것 같아. 시아버지가 젊을 때 투자를 잘했나 봐. 재산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욱 분명해졌다. 수진이의 진짜 목적은 나를 쫓아내고 이 집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큰언니 쪽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시어머니부터 처리하면 반은 성공이니까. 처리라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었던 거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3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집에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 다음 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다락방에 올라갔다.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시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급하게 정리하느라 제대로 못 본 것들이 많았다. 상자를 열어보니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나왔다. 30년 전 내가 이 집에 막 들어왔을 때 쓰신 일기였다. 첫 페이지를 펼쳐보는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다. 새 며느리가 들어왔다.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다. 너무 계산적인 것 같다. 며느리가 나만 없으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큰아들 앞에서는 완벽한 며느리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게으르고 버릇없다. 오늘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다. 나에 대한 험담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점점 더 놀라운 내용이 나왔다. 30년 전 내 시어머니께서도 며느리 나 때문에 같은 고생을 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잠깐, 이건 내 얘기가 아니다. 나는 그런 며느리가 아니었는데 일기를 더 읽어보니 혼란스러워졌다. 시어머니께서 쓰신 며느리의 행동 패턴이 지금의 수진이와 너무 비슷했다. 하지만 분명히 나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럼 이 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 뒷부분을 읽어보니 답이 나왔다. 큰 며느리는 정말 착한 아이다. 처음에는 작은 며느리 때문에 큰 며느리까지 의심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큰 며느리는 진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 작은 며느리가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 시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것이다. 다행히 발각되어서 이혼했지만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제야 기억이 났다. 내가 이 집에 온 지 5년 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정말 문제가 많았다.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시어머니를 괴롭혔다. 결국 3년 만에 이혼했었다. 시어머니의 일기는 그 작은 며느리에 대한 기록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며느리의 행동 패턴이 지금의 수진이와 거의 똑같았다. 작은 며느리가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했다. 내가 하는 말을 다 틀렸다고 하고 가족들에게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말하고 다녔다. 치매 검사를 받아보라고까지 했다. 다행히 큰 며느리가 도와줘서 작은 며느리의 거짓말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만약 또 이런 며느리가 나타나면 이 일기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며느리의 악행에는 패턴이 있다. 마치 시어머니께서 미래를 예견하신 것 같았다. 30년 후 정말로 비슷한 일이 되풀이되고 있었으니까. 일기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그때 작은 며느리가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었다. 가족들을 이간질시키기, 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기, 재산에 눈독들이기,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행동. 모든 게 지금의 수진이와 똑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당부가 적혀 있었다. 큰 며느리야, 만약 내가 이 일기를 읽게 된다면 아마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 것이다. 30년 전에 내가 당한 일을 너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리고 이 금반지를 기억해라. 이 반지는 이 집 며느리들의 고통과 사랑을 모두 담고 있다. 진짜 며느리와 가짜 며느리를 구분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손가락에 금반지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끼고 있었던 이 반지에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그날 저녁, 은희에게 시어머니의 일기를 보여줬다. 어머니, 이거 정말 소름 돋아요.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게, 3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봐야겠어.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일기의 뒷부분에는 작은 며느리의 거짓말을 밝혀낸 과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지금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이제 확신이 들었다. 수진이는 30년 전의 작은 며느리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시어머니의 지혜와 은희의 도움, 그리고 순자의 조언까지. 이번에는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시어머니의 일기를 발견한 후 나는 더욱 확신을 갖고 수진이를 관찰했다. 순자와 은희의 도움으로 증거도 차근차근 모으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이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마치 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지난주에 일어났다. 내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 두던 서랍이 뒤져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통장이며 보험 서류며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 모두 엉망이 되어 있었다. 분명히 누군가 뒤진 흔적이었다. 여보, 우리 방 서랍 누가 뒤졌나? 내가 뒤진 거 아닌데. 왜? 서류들이 다 엉망이야. 분명히 누군가 뒤졌어. 여보,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아니야. 내가 뒤지고 잊어버린 거 아닐까? 깜빡깜빡한다고? 내가 30년 동안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해온 내가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내가 건망증이 생겼다고 단정하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다. 내가 아끼던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평생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다. 온 집 안을 뒤져봐도 찾을 수 없었다. 수진아, 혹시 엄마 금목걸이 본 적 있어? 금목걸이요? 어떤 거요? 내 방 화장대에 있던 건데 없어졌어. 아, 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 방에는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수진이의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 아는 듯한, 아니면 숨기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은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혼자서 중얼중얼대고 물건도 자꾸 잃어버린다고, 그래서 병원에 모셔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저한테 편을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상태가 심각하니까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수진이가 은희까지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다행히 은희는 현명한 아이라서 거절했지만 만약 다른 가족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다닌다면 그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좀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무슨 얘기? 요즘 내 상태 말이야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 내가 뭐가 이상해? 물건 자꾸 잃어버리고 서류도 엉망으로 만들고 그리고 수진이 말로는 혼자서 중얼중얼 대기도 한다던데. 수진이가 남편에게도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믿고 있었다. 여보, 그건 수진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내가 언제... 여보, 나도 직접 봤어. 어제도 뭔가 찾는다고 방을 뒤지고 있었잖아. 그건 없어진 목걸이를 찾는 거였어. 없어진 목걸이? 여보, 그 목걸이 내 화장대에 그대로 있었어. 내가 어제 확인했거든. 무슨 소리지? 분명히 없어졌는데. 급하게 방으로 가서 화장대를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목걸이가 제자리에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며칠 동안 찾아도 없었는데. 여보, 이래서 걱정되는 거야. 병원에서 한번 검사 받아보는 게 어떨까? 내가 뭘 검사받아? 나는 멀쩡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요즘 치매나 우울증 같은 거 많다던데. 치매, 우울증. 수진이가 계획한 대로 되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두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더 절망적인 일은 민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였다. 엄마, 수진이가 걱정이 많아요. 엄마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수진이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엄마,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스트레스? 무슨 스트레스? 새 가족이 들어와서 적응하기 힘드시죠? 수진이도 그걸 이해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다. 수진이가 얼마나 교묘하게 가족들을 세뇌했는지 알 수 있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어젯밤이었다. 가족회의라는 명목으로 모든 가족이 모였다. 나를 제외하고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다. 정말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하루하루 더 이상해지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야? 밤에 혼자 중얼중얼 대시고 자꾸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세요. 그리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세요. 이상한 눈으로 마치 제가 뭔가 나쁜 일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이 집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인데. 그럼 정말 병원에 모셔가 봐야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실까요? 언니, 어머니께서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해야죠. 설거지하던 그릇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내 의사는 묻지도 않고 가족들끼리 내 운명을 결정하고 있었다. 그럼 내일 병원 예약을 잡아보자. 네, 아버지. 그게 좋겠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다.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내가 겨우 2달 된 며느리 때문에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었다. 더욱 절망적인 건 가족들이 모두 그 아이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금반지를 빼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봤다. 이 반지를 팔아서라도 이 집을 나가야 하나? 하지만 60이 다 된 나이에 어디로 가겠나? 친정은 이미 없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다. 30년 전 젊은 며느리였을 때도 힘들었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하지만 지금은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되었는데 오히려 더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수진이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었다.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서 이 집에서 쫓아내고 재산까지 차지하려는 계획이. 그리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은희조차 가족회의에서는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시어머니의 일기를 떠올렸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하셨잖아. 아직 희망은 남아있다. 순자와 은희가 도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지혜가 있다. 내일 병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보자. 수진이의 정체를 밝혀낼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보자. 병원 예약이 내일로 잡혔다는 걸 알고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기로 결심했다. 순자와 은희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다.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다. 순자야, 부탁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 수진이 정체를 밝혀낼 거야. 시어머니 일기에서 힌트를 얻었어. 순자는 바로 오겠다고 했고 은희에게도 연락했다. 은희는 아이들을 맡기고 혼자 와주겠다고 했다. 저녁 식사 시간, 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족 식사였으니까. 수진이는 여전히 내 음식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여보, 내일 병원 가는 거 알지? 별거 아닐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응, 알아. 어머니, 저도 같이 가드릴게요. 걱정되거든요. 그 순간 수진이의 눈빛을 똑똑히 봤다. 걱정. 그게 걱정하는 눈빛이야? 오히려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식사 후 순자가 찾아왔다. 여보, 순자가 왔어.
차라도 한잔하고 가라고 해. 그래. 순자 씨 어서 들어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는데 순자가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다. 수진이, 결혼 전에는 뭘 했어? 아, 회사 다녔어요. 어떤 회사? 그냥 작은 회사였어요. 아, 그래? 나도 젊을 때 직장 다녔는데 요즘 젊은 여자들이 능력이 좋더라고. 혹시 전 남친은 없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진이가 당황하는 게 보였다. 그런 건 왜 물으세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요즘 젊은이들은 연애도 많이 하잖아. 그때 은희가 도착했다. 계획대로였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자 이모님도 오셨네요. 은희야, 어서 와. 우리 수진이 이야기하고 있었어. 은희와 순자는 미리 계획을 세워뒀다. 수진이를 자연스럽게 몰아세우는 것이었다. 수진이 친정 부모님은 어때? 어디에 살고 계셔? 아, 부모님은 지방에 계세요. 어디? 잘 찾아뵙고 있지? 그냥 멀어서 잘 안 가게 되네요. 순자와 은희가 계속 질문을 하자 수진이의 대답이 점점 이상해졌다.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순자가 미리 준비해온 사진을 꺼내 보인 것이다. 수진아, 혹시 이 사람 아니? 사진을 본 순간 수진이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이건 누구예요? 15년 전에 우리 시누이를 괴롭혔던 며느리야. 너랑 얼굴이 좀 비슷해서.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이 너무 과했다.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네. 그 며느리도 너처럼 시어머니를 괴롭혔거든. 방법도 똑같더라고. 저는 어머니를 괴롭힌 적 없어요. 수진아, 그럼 왜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이상해졌다고 말하고 다녀? 그건 정말로 걱정되어서. 걱정. 그럼 왜 뒤에서는 어머니 험담을 하고 다니니? 수진이가 점점 몰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준비해둔 핸드폰을 꺼냈다. 수진아, 이거 들어볼래? 핸드폰에서 수진이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며칠 전에 녹음한 것이었다. 시어머니를 정신적으로 몰아세워서 치매나 우울증 진단을 받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산 관리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거실이 조용해졌다. 남편과 민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 집 재산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부동산만 해도 몇 억은 될 것 같아. 이게 뭐야? 수진이가 친구랑 통화한 거야. 며칠 전에 녹음했어. 수진아,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굴이 새하얘서는 입술만 덜덜 떨고 있었다. 더 있어. 이것도 들어봐. 순자도 준비해온 녹음을 틀었다. 수진이가 다른 친구와 통화한 내용이었다. 시어머니가 완전히 걸렸어.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가족들도 다 눈치채고 있어. 수진아, 이게 뭐야? 설명해. 오빠, 이건 오해야. 오해? 그럼 어머니 금목걸이를 숨겼다가 다시 갖다 놓은 것도 오해야? 뭐라고? 내가 다 봤어. 내가 어머니 방에서 목걸이를 가져가는 것도, 며칠 후에 다시 갖다 놓는 것도, 어머니가 혼란스러워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모든 증거가 드러나자 수진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수진아, 이게 정말이야. 정말로 엄마를 이런 식으로? 아버지, 저는 그때 나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다. 시어머니께서 30년 전에 쓰신 일기야. 당시 작은 며느리에 대한 기록이 있어. 일기장을 펼쳐서 읽어줬다. 30년 전 작은 며느리가 했던 일들과 지금 수진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똑같다는 것을 보여줬다. 30년 전과 지금이 똑같아. 같은 방법, 같은 목적으로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거야. 수진아, 정말이야? 정말로 엄마를 괴롭힌 거야? 수진이는 마침내 항복했다. 맞아요.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뭐라고? 이 집 재산이 탐났어요. 돈이 탐났다고요. 미쳤구나. 정말 미쳤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다. 수진아, 너 혹시 결혼 전에 다른 남자가 있었지? 그건 왜?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순자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사진이었다. 이게 뭐야? 일주일 전에 찍힌 사진이야.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야. 아니야. 그냥 친구야. 친구가 이렇게 포옹해. 그리고 이 남자, 사기꾼이야. 여러 집에서 돈을 빼먹은 전과가 있어. 모든 게 드러났다. 수진이는 처음부터 이 집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이었다. 그리고 배후에는 사기꾼 남자친구가 있었던 것이다. 수진아, 너 정말로. 민수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수진이는 결국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가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30년 만에, 아니 30년 후에 다시 한번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다. 수진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이 다시 평온해졌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30년 전에 복수를 이뤘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다. 민수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사실은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었다니. 아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내가 수진이를 쫓아낸 건 맞지만 그 때문에 민수가 이렇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니 과연 잘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나요? 아니야, 민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가 힘들어하실 때 저는 아무것도 못 봤잖아요. 오히려 수진이 말만 믿고 그런 말 하지 마. 그 애가 너무 교묘했으니까. 아들을 위로하면서도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내가 너무 가혹했던 걸까? 수진이가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혹시 내가 복수에만 치중해서 가족의 화목을 깨뜨린 건 아닐까? 며칠 후 남편이 나에게 사과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를 의심했어. 괜찮아. 나도 이해해. 아니야. 괜찮지 않아.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켜온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이유는 없었는데. 남편의 사과를 받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쓰랬다.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야 내 편에 서는 거구나. 30년 전과 똑같았다. 은희가 찾아와서 고마움을 표현했다. 어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더 일찍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은희야. 내가 많이 도와줬어. 정말 고마워. 그런데 어머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수 혼자 두기엔 그렇다. 민수 문제였다. 아직 젊으니까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이번 일로 상처가 너무 컸다. 혹시 다음에 며느리가 또 들어온다면 나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날 밤 시어머니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적힌 내용들을 여러 번 읽었다. 작은 며느리 문제가 해결된 후 나는 많은 것을 깨달았다. 며느리를 너무 의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무조건 믿는 것도 문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눈을 갖는 것이다. 큰 며느리를 보면서 깨달았다. 진짜 며느리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며느리에게는 시어머니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았다. 30년 전 나는 정말로 이 가족을 사랑했고 시어머니도 결국 그걸 알아봐 주셨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다. 처음부터 계산과 욕심으로 접근했으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며느리를 의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속을 수도 없고
며칠 후 순자가 찾아와서 말했다. 야, 너 표정이 왜 그래? 이겼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이겼다고 해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야. 민수가 너무 상처받았어. 그래도 진실을 밝혀내서 다행이지. 만약 계속 속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순자야, 내가 너무 가혹했나? 좀 더 기회를 줬어야 하나? 무슨 소리야? 그 애가 너를 정신병자로 몰려고 했는데 무슨 기회를 더 줘? 너무 착하게 생각하지 마. 순자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찜찜했다. 그런 내 마음을 알아챈 건지 은희가 다른 관점을 제시해줬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정말? 네. 만약 어머니가 계속 참고 넘어가셨다면 수진이는 더 큰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그리고 민수도 평생 속은 채로 살았을 테고요. 진실을 밝히는 게 가족을 위한 일이었어요.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나중에는 다 고마워할 거예요. 은희의 말을 듣고 보니 내가 한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저녁 금반지를 빼서 유심히 살펴봤다. 30년 동안 이 반지와 함께 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시어머니께 처음 받았을 때의 떨림, 힘든 시집살이 동안의 위로, 그리고 지금의 깨달음까지. 문득 결심이 섰다. 이 반지의 의미를 바꿔보자. 더 이상 고통과 인내의 상징이 아니라 진짜 가족 사랑의 상징으로 만들어보자. 다음 날 은희를 불렀다. 은희야, 이거 받아. 금반지를 은희에게 건네며 말했다. 어머니, 이게 시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거야.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만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6년 동안 진짜 며느리였으니까. 어머니, 그리고 이 반지의 의미를 바꿔보려고 해. 앞으로는 고생과 인내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 사랑의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어. 은희가 반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다.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며느리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물려주겠어요. 고마워.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네, 진짜 가족인지 가짜 가족인지 잘 구별하라는 거야. 무조건 참기만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하지도 말고, 지혜롭게 판단해서 진짜 가족을 지켜내라는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저 다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아직 젊잖아. 하지만 이번 일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게 무서워져요. 민수야, 세상에는 수진이 같은 사람도 있지만 은희 같은 사람도 있어. 포기하지 마. 다음에 또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시 생각해봤다. 30년 전의 나처럼 무작정 좋게만 대할 것인가? 아니면 수진이 때문에 모든 며느리를 의심할 것인가? 있는 그대로 지켜볼 거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판단하겠어. 엄마가 많이 배우셨네요. 30년 동안 살면서 배운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지혜도 있고, 그 후 몇 달이 지났다. 집안이 완전히 안정되고, 민수도 점점 회복되고 있다. 새로운 며느리 이야기는 아직 없지만, 언젠가는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는다. 가끔 시어머니 일기를 읽으며 생각한다. 30년 전의 일이 지금 되풀이된 건 우연일까? 필연일까? 어쩌면 이런 일들이 세대를 거쳐 반복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30년 전의 나와는 다른 시어머니가 될 것이다. 무작정 참지도 않고 무작정 의심하지도 않을 것이다. 지혜롭게, 사랑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한다. 이 집의 진짜 주인으로서 진짜 가족을 지켜내는 현명한 시어머니가 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시어머니 역할을 그만둘 때가 오면
후회 없이 그 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금반지는 이제 은희 손에 있지만 그 의미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싸워야 한다는 것도 30년의 시집살이, 그리고 30년 만의 되갚음.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여러분들 잘 보셨습니까? 인생은 속이려 해도 속지 않습니다. 항상 진실 앞에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매주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